나라라 돼지꼬리 서석영. 나는 어린이가 부러워요. 어른들도 예전에는 다 어린이였습니다. 어린이가 아니었던 어른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지요. 그런데도 어른들은 어린이들을 부러워할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귀여운 모습,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 넘치는 상상력, 생기 발랄함, 아등바등 돈벌이를 하지 않아도 되는 처지 등 부러운 이유를 대자면 끝이 없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 전 상상력을 첫째로 꼽고 싶습니다. 어린이들의 넘치는 상상력이 제일 부럽습니다. 상상력은 뭐든 할 수 있는 요술봉이고 과거로 미래로 거침없이 넘나들 수 있는 타임머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생각해보면 과학의 발달도 상상력의 역사라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도 비행기도 컴퓨터도 다 동심이 품어올린 상상력이 그 출발이었으니까요. 당연히 우리 미래도 상상력에 달려 있습니다. 앞으로도 상상력은 놀라운 일들을 많이 해낼 것입니다. 제가 상상력을 첫째로 꼽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요. 전 어린이들의 상상력이 부러워 견딜 수 없을 때면 동화집을 짓습니다. 동화집에 들어가면 잠시나마 어린이가 될 수 있고 요술봉을 마음껏 휘두를 수 있으니까요. 제가 지은 동화집에 놀러 오지 않을래요? 우리 함께 돼지꼬리가 되어 하늘을 날아봐요. 고양이 뇌를 가진 쥐, 개구리 삐딱이, 생긴 것처럼 마음도 푸근한 호박이로 변신도 해보고요. 어린이 여러분은 제일 먼저 뭐가 되고 싶지요? 나라라 돼지꼬리. 하하하. 저 큰 덩치에 실같이 달라붙어 나북거리는 꼴 좀 보라고. 잡고 가는 건 둘째치고 꼬불꼬불 꼬이기까지 했잖아. 저렇게 형편없는 꼬리를 어디에 쓰지? 어디에 쓰긴? 그냥 신용으로 붙어있는 거지. 보는 이마다 돼지꼬리를 비웃었습니다. 짧다는 둥 쓸모없다는 둥 하면서 왜 우리 꼬리를 걸고 넘어지는지 몰라. 그러게 말이야. 우리 꼬리한테 보태준 것 있어? 조상 대대로 이렇게 내려온 걸 우리더러 어떡하라고. 돼지들은 불만이 많았습니다. 이상한 건 놀림을 받을수록 자신이 없어지는 거였습니다. 돼지들은 꼬리가 남의 눈에 띄는 게 싫었습니다. 부끄러워 어떻게든 감춰보려고 안달을 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짧아 다리 사이에 숨겨 놓을 수도 없었습니다. 우리 꼬리가 형편없다는 말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 말꼬리만 해도 얼마나 멋지고 우아하냐고. 그거 알아요? 소꼬리는 파리를 잡기도 해요. 개꼬리 정도만 돼도 괜찮을 텐데 누가 이러쿵저러쿵 하진 않으니까. 하지만 우리들 짧은 다리와 삐쭉 튀어나온 입에 그게 어울릴까요? 하긴 그래. 머리를 맞대고 의견을 나누어도 뾰족한 수가 없지. 돼지들은 화가 났습니다. 늘 놀림이나 받느니 차라리 꼬리가 없는 편이 낫겠어. 꼬리를 떼버리는 거야. 맞아.
그 방법이 있었구나.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돼지들은 입을 엉덩이 쪽으로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목을 들여 빼도 입이 엉덩이에 닿지 않았습니다. 욕심을 부릴수록 몸은 팽이가 되어 빙글빙글 돌 뿐이었습니다. 돼지들은 결국 어지럼증으로 여기저기 나자빠지고 말았습니다. 한 돼지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자기가 자기 꼬리를 뗀다는 건 불가능해. 우리 중에 누군가 용기 있는 자가 나서야 해. 누가 나서서 그 일을 하겠니? 내 꼬리는 내가 떼고 내 꼬리는 내가 떼는 식으로 서로 품앗이를 하면 모를까? 늘 그게 끝이었습니다. 그쯤이면 돼지들에게 밥이 주어졌거든요. 돼지들은 후절후절 먹기 바빴습니다. 이렇게 맛있는 밥이 있는데 무슨 걱정이야. 꼬리가 짧든 길든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 맞아. 그럭저럭 배나 채우며 살면 그만이라고. 곤드레만드레 농장엔 돼지가 200마리 넘게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모릅니다. 늘 술에 취해 있는 곤드레만드레 농장 주인은 돼지 수를 끝까지 세어본 적이 없거든요. 이번엔 끝까지 세고 말 거야. 작정하고 나서지만 내가 어디까지 셌지 하며 잃어버리기 일쑤였어요. 곤드레만드레 농장 주인은 술 중에서도 막걸리를 좋아했습니다. 막걸리와 떨어져선 하루도 살지 못했습니다. 끼니 때에도 밥 대신 막걸리를 먹을 정도로 막걸리에 푹 빠져 살았습니다. 아내도 그를 견디지 못하고 집을 나갔습니다. 80을 넘긴 노모가 기역자 된 허리를 끌고 다니며 밥을 해줘도 수저를 들지 않았습니다. 술 먹지 말라고는 안 할 테니 제발 끼니 때만은 밥을 먹어. 속 버리자니요. 술을 먹어도 밥을 먹은 다음에 먹어야 할 것 아니요. 아무리 사정을 해도 곤드레만드레 농장 주인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매일매일 쏟아붓는 술값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얼마 못 가 곤드레만드레 농장 주인은 술집에서 술을 사다 마실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예 양조장애가 말술을 사다 놓고 마시는 거야. 술집에서 병술로 쬐끔쬐끔 사다 먹는 것보다 급변이 훨씬 나아. 실컷 먹을 수 있고 또 값도 싸잖아. 내가 지금까지 왜 이 생각을 못했지? 곤드레만드레 농장 주인은 술 냄새를 풍기며 허공에 대고 소리쳤습니다. 곤드레만드레 농장 돼지들은 곤드레만드레 농장 주인이 싫었습니다. 곤드레만드레 농장 주인이 매일 마시는 술은 더더욱 싫었습니다. 술이 주인 입에 들어갔다 하면 밥을 주지 않기 때문이지요. 곤드레만드레 농장 주인이 맨정신일 땐 이른 아침 잠깐뿐이었습니다. 돼지밥을 주자마자 곤드레만드레 농장 주인은 자전거를 타고 양조장을 향했습니다. 말수를 받아와선 아침 대신 먹었습니다.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술에 취해 곤드레만드레 농장 주인은 돼지를 까맣게 잊었습니다. 목이 터져라 노래 부르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다 골아 떨어져 드르렁드르렁 코를 골았습니다. 곤드레만드레 농장 돼지들은 하루 한 끼 먹는 것조차 어려워졌습니다. 곤드레만드레 농장 주인은 양조장 말술값도 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술을 끊는다는 건 생각조차 할 수 없었어요. 곤드레만드레 농장 주인은
외상으로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외상값은 가을 낙엽 쌓이듯 차곡차곡 쌓여만 갔습니다. 물론 양조장 주인의 외상도촉이 이만저만 아니었지요. 하지만 곤드레만드레 농장 주인과는 말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술을 더 안 준다고 고래고래 고함만 질러댔으니까요. 무슨 일이 있어도 오늘은 꼭 받아내고 말 거야. 농장 주인은 씩씩거리며 곤드레만드레 농장을 향했습니다. 곤드레만드레 농장 주인의 아내한테 돈을 받아내려는 거지요. 하지만 양조장 주인을 맞은 건 쪼글쪼글 늙고 허리가 굽은 노인이었습니다. 우리 며느리는 벌써 오래전에 집을 나가고 없다우. 곤드레만드레 농장 주인의 노모는 눈물을 훔쳤습니다. 양조장 주인은 술값 얘기는 꺼내지도 못했습니다. 가엾은 할머니도 할머니지만 뼈하고 가죽만 남은 삐쩍 마른 돼지들 앞에서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거든요. 대신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세상에 어쩜 이런 일이. 다 밤낮으로 술만 퍼붓는 우리 아들 때문이지요. 순둥이 우리 며느리가 집을 나간 것도 그놈의 술 때문이라고요. 우리 아들이 단 하루라도 술 없이 사는 걸 보고 죽는 게 내 소원이라오. 노모는 하소연했습니다. 돼지들도 저 모양이고. 양조장 주인은 제안했어요. 저 돼지들에게 우리 공장에서 나오는 술 찌꺼기를 가져다 주면 어떨까요? 그러면야 고맙지요. 전쟁통에는 사람들도 술 찌꺼기로 연명했다오. 그도 없어 못 먹었지. 그 즉시 돌아간 양조장 주인은 술 찌꺼기를 10포대나 가져왔습니다. 곤드레만드레 농장 돼지들은 오랜만에 실컷 배를 채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돼지들이 비틀거리며 꽥꽥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곤드레만드레 농장 돼지들이 술에 취한 거예요. 술 취한 돼지들은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장난치다 싸우고 서로 귀를 물어뜯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술 기운이 올라올수록 곤드레만드레 농장 돼지들은 용감해졌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못할 일이 뭐 있어. 맞아, 이번 기회에 말 많은 우리 꼬리를 없애는 거야. 정말 술의 힘은 무시무시했습니다. 술기운 때문인지 곤드레만드레 농장 돼지들이 아픈 줄도 모르고 서로 꼬리를 떼기 시작했거든요. 즐거워서인지 무서워서인지 돼지들은 더욱더 괴성을 질러댔습니다. 한참이 지난 뒤에야 곤드레만드레 농장 돼지들은 바닥에 나뒹구는 꼬리를 보았습니다. 술이 깨며 차차 정신이 들자 떨어진 꼬리들이 불쌍하고 안타깝게 여겨졌습니다. 또 억울한 생각도 들었습니다. 돼지들은 꼬리들을 둘러싸고 말했습니다. 너희들과 우리가 이렇게 된 건 술 때문이다. 그러니 갇혀있는 우리 대신 우리의 분신인 너희들이 일을 좀 해줘야겠다. 무슨 일을요? 잘라진 도마뱀 꼬리처럼 콩닥거리며 돼지 꼬리들이 물었습니다. 세상에 술이란 술은 다 없애는 거야. 어떻게요? 도서관과 출판사를 습격하는 거다. 그래서 술이 들어간 조금이라도 술 냄새가 나는 글자는 다 없애는 거야. 이 세상에서 술을 몰아내려면 먼저 술이란 글자부터 없애야 할 것 같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업무 시작이다. 돼지 우두머리는 빙 둘러선 돼지들과 쓱 눈을 맞췄습니다. 그러자 미리 약속이라도 돼 있었던 듯 돼지들은 합창으로 돼지 꼬리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날아라 돼지 꼬리! 그러자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닥에서 콩닥거리던 돼지 꼬리들이 땅을 박차고 날아오르기 시작했거든요. 돼지 꼬리들은 돼지들 머리 위를 한 바퀴 빙 돌았습니다. 그리고는 돼지우리를 나가 술에 취해 흥얼대고 있는 곤드레만드레 주인한테 갔습니다. 작별 인사인지 돼지꼬리들은 곤드레만드레 농장 주인을 감싸고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오, 돼지꼬리들이 날고 있네. 내가 술을 너무 많이 먹어 헛것이 보이나? 돼지꼬리들은 방향을 획 틀어 하늘 높이 날아올랐습니다. 곤드레만드레 농장 주인의 노모는 하늘을 나는 돼지꼬리들 아래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다냐? 이게 무슨 일이여? 마당을 우왕좌왕 갈팡질팡할 뿐 꼬부랑 할머니는 어떤 일도 할 수 없었습니다. 돼지꼬리들이 동네 야산 너머 눈앞에서 사라지자 꼬부랑 할머니는 땅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이 일을 어떡한다? 저렇게 고주망태가 되어 있으니 말해봤자 소용도 없고 아이고. 꼬부랑 할머니는 두 다리를 쭉 펴고 앉아 어린애처럼 울었습니다. 집안이 발칵 뒤집어졌는데도 곤드레만드레 농장 주인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술에 취해 세상 만사를 잊고 천하태평이었습니다. 반은 도서관을, 반은 출판사를 습격한다. 멀리 떨어진 돼지 우리로부터 돼지 꼬리들한테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원래 할몸이어서 그런지 돼지와 돼지 꼬리들은 멀리 떨어져 있어도 말하고 듣는데 아무런 불편이 없었습니다. 돼지 꼬리들은 돼지들의 명령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도서관으로 들어간 돼지 꼬리들은 서가에 꽂힌 책들을 뒤졌습니다. 막걸리, 소주, 양주 등 술에 관한 글씨를 입 뽑듯 뽑아선 즉각 사라졌습니다. 출판사 편집실로 들어간 돼지꼬리들은 직원들의 원고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술주정뱅이, 술꾼 등의 단어에서 술을 빼는 건 물론 막걸리의 막자, 소주의 소자, 맥주의 맥자, 양주의 양자를 모조리 끄집어냈습니다. 그러고는 빼는 글자들과 함께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양말을 신는다 라는 문장이 말을 신는다가 됐어요. 도대체 이게 말이나 돼요? 제 원고에서는 소풍날 비가 와서 맥이 빠졌다는 문장이 푹날 비가 와서 이 빠졌다가 됐어요. 정말 맥 빠져 일 못하겠어요. 도서관 사서들과 출판사 직원들은 방방 뛰었습니다. 책이 쓸모없게 되었다고, 원고가 못쓰게 되었다고 야단들이었습니다. 이러고 있다간 큰일 나겠어요. 도서관과 출판사에서 그칠 일이 아니라니까요. 맞아요. 가만히 있다간 돼지꼬리들 때문에 나라가 온통 뒤집어지고 말 거예요. 사람들의 아우성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어서 빨리 범인을 찾아야 해요. 한시가 급하다고요.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범인을 잡는 일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곤드레만드레 농장의 돼지들이 꼬리 없는 돼지가 됐다는 소문이 이미 파다하게 퍼져 있었거든요.
술 취한 사람도 경찰은 무서운가 봅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경찰 배지를 보고 곤드레만드레 농장 주인이 화들짝 놀라 일어났거든요. 무슨 일이지요? 뭐가 잘못되기라도 했나요? 경찰은 그간 일어난 일들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 문제를 풀 사람은 아저씨밖에 없어요. 어서 손을 쓰도록 하세요. 곤드레만드레 농장 주인은 도서관과 출판사에 찾아가 빌기 바빴습니다. 여러 말 필요 없이 원래대로 돌려놓으세요. 죄송합니다요. 모두 제 잘못입니다요. 우리가 지금 그 말을 듣자는 게 아니잖아요. 어서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일을. 곤드레만드레 농장 주인은 벌써 며칠째 술 한 모금도 입에 대지 못했습니다. 경찰서로 도서관으로 출판사로 빌고 다니느라 술 마실 시간이 없었습니다. 술은커녕 물조차 제대로 마실 수 없었습니다. 저러고 다니다 우리 아들 죽겠구만. 꼬부랑 할머니는 한탄했습니다. 3일째 되는 아침입니다. 구정물과 쌀결을 섞어 돼지밥을 만들던 곤드레만드레 농장 주인에게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맞아, 장본인인 돼지들에게 비는겨. 곤드레만드레 농장 주인은 밥을 먹고 있는 돼지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니들에게 약속하마. 다시는 술 안 먹는다고. 그리고 니들 밥 주는 걸 빼먹지 않겠다고. 그걸 어떻게 믿어요? 벌써 며칠째 술을 입에 대지 않았잖냐. 니들 꼬리 때문에 세상이 시끄러운 것도 시끄러운 거지만 꼬리 없는 니들 보기가 더 속상해. 더 못 보겠다고. 그러니 어서 제발 꼬리를 불러들여. 제발. 돼지들은 더 이상 대답도 않고 후절후절 밥만 먹어댔습니다. 멍청한 돼지들이라니. 역시 먹는 것밖에 모르는구먼. 그나저나 이 골치 아픈 일을 어떻게 해결한담? 곤드레만드레 농장 주인이 우리를 떠나자 돼지들은 토론에 들어갔습니다. 밥은 다들 먹었죠? 예, 배가 빵빵하게 먹었습니다. 요즘은 무슨 바람이 불어서 그런지 주인이 술도 안 먹고 밥을 챙겨주잖아요. 그래서 하는 말인데요. 요번 한 번만 용서해 주는 건 어때요? 믿었다 또 예전처럼 밥도 못 얻어먹고 살게요. 아무리 밥이 중요하다 해도 너무 밥하는 건 좀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돼지들에게 밥보다 중요한 게 뭐죠? 흥분하지 말고 주인 아저씨가 우리한테 처음으로 한 약속이니 한번 믿어줍시다. 아저씨 얼굴을 보세요. 여기저기 빌고 다니느라 흑색이 됐잖아요. 맞아요. 큰맘 먹고 한번 용서해 주기로 해요. 돼지들은 박수 대신 꿀꿀꿀 소리로 뜻이 한데 모아진 걸 기뻐했습니다. 돼지들은 돼지꼬리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나와라, 돼지꼬리!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돼지꼬리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돼지꼬리들은 가지고 내뺐던 글자들을 구부러진 몸으로 단단히 휘감고 있었습니다. 돼지 우리로부터 다시 신호가 왔습니다. 깊이 후회하는 것 같으니 한번 용서해 주기로 한다. 자, 원위치로 복귀 시작. 글자들은 제자리를 찾아 정확히 날아들었습니다. 말을 신는다는 양말을 신는다가 되었고, 푹날 비가 와서 이 빠졌다는 소풍날 비가 와서 맥이 빠졌다가 되었습니다. 이제 됐어요. 다 해결됐다고요. 도서관 사서들과 출판사 직원들은 부둥켜 안고 펄짝펄짝 뛰면서 좋아했습니다. 곤드레만드레 농장에 쉬지 않고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다 해결됐어요.
이제 마음 편히 계세요. 그동안 심하게 한 거야 이해해 주세요. 도서관과 출판사들로부터 전화를 받느라 곤드레만드레 농장 주인은 눈코 뜰 새 없었습니다. 이제 일이 해결됐으니 수의사를 불러다 꼬리 접합 수술을 해야 해. 곤드레만드레 농장 주인은 자전거 페달을 힘껏 밟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돼지들로부터 또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날아라 돼지꼬리, 날아서 곤드레만드레 농장으로 집결한다 돼지꼬리. 임무를 마친 돼지꼬리들은 화살처럼 휙휙 날아 곤드레만드레 농장 앞마당에 모여들었습니다. 수의사와 함께 허겁지겁 농장에 들어온 곤드레만드레 농장 주인은 입이 딱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글자들이 원위치에 복귀한 것처럼 돼지 꼬리들이 제자리를 찾아 들어가 있었거든요. 흔적 하나 없이 돼지 엉덩이에 착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저도 모르겠는데요. 수의사 양반이 모르면 누가 안돼요? 그나저나 귀신이 곡할 일이네. 소식을 듣고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글쎄, 우리 아들이 벌써 열흘 넘게 술을 먹지 않았소. 이렇게 술을 오랫동안 먹지 않은 건 내 평생 처음 있는 일이라오. 꼬부랑 할머니는 아들 자랑을 하느라 바빴습니다. 돼지꼬리 덕을 톡톡히 본 거죠. 돼지꼬리가 술을 끊게 한 거라고요. 사람들은 한 목소리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어디선가 우리 며느리도 이 소식을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럼 우리 순둥이 며느리는 당장 달려올겨. 그놈의 술 때문에 못 살고 나간 거니까 말이요. 신문에도 대문짝만하게 실렸습니다. 돼지꼬리 하늘을 날다. 하지만 사람들은 걱정을 완전히 떨치진 못하였습니다. 저러다 언제 또 술을 입에 댈지 누가 알아? 돼지들도 마음을 놓지 못하긴 마찬가지였습니다. 곤드레만드레 농장 주인이 우리에 나타나면 술을 마셨나 안 마셨나 얼굴부터 살폈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도 곤드레만드레 농장 주인은 술을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술이라면 생각만 해도 지긋지긋해. 돼지꼬리 사건으로 치른 곤욕이 생각나선지 머리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농장 주인이 술을 끊자 곤드레만드레 농장 돼지들도 밥 걱정을 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꿀꿀꿀 신호를 보내지 않아도 곤드레만드레 농장 주인이 삼시세때 밥을 꼬박꼬박 챙겨 주었거든요. 이 사건 후 출판사 직원들에게 특별한 버릇이 생겼습니다. 글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고자 할 때마다 돼지꼬리를 걸어 넣었거든요. 이렇게 하니까 너무 편리해. 돼지꼬리를 아예 글씨 없앨 때 쓰는 삭제 표시로 쓰자고. 출판사 직원들은 입을 모았습니다. 이 이야기도 돼지꼬리 사건 그 이후라는 제목을 달고 신문에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너나 없이 출판사 직원들을 따라 했습니다. 돼지꼬리를 글씨 없애는 기호로 쓴 거죠.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지만 곤드레만드레 농장 주인에게는 지금도 마음속 깊은 곳에 불만 하나가 있습니다. 술 한 모금 입에 대지 않는 지 꽤 오래되었는데 지금도 여전히 곤드레만드레 농장 주인으로 불리다니 원. 이름 앞에 붙은 그놈의 곤드레만드레나 떼줄 일이지. 돼지우리에 갈 때마다 곤드레만드레 농장 주인은 중얼거립니다. 돼지꼬리들아, 곤드레만드레나 떼어줘. 하지만 아주 작은 소리입니다. 또 한바탕
소동이 날까봐 두려운 거지요. 실험실을 나온 쥐. 머시든 박사는 동물 뇌를 연구하는 생명공학 박사입니다. 토끼 뇌를 가진 늑대, 개구리 뇌를 가진 뱀을 생각해봐. 얼마나 재미있어? 그 일을 꼭 해내고 말 거야. 무엇이든 어떤 동물이든 만들어내는 게 내 꿈이거든. 그럴 때마다 친구들은 걱정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세상 질서가 송두리째 흔들릴 텐데. 생명공학의 발전은 더 나아갈 데가 없어. 그리로 갈 수밖에 없다고. 난 그 길의 맨 앞에 서고 말 거야. 그 누구도 머시던 박사를 말릴 수 없었습니다. 머시든 박사는 쉬지 않고 연구에 매달렸습니다. 실험용 쥐에 다른 동물 뇌세포를 옮겨 심는 일에 열중했습니다. 아연이와 우연이는 머시든 박사의 실험실에 사는 흰 쥐입니다. 물론 유리관 속에는 아연이, 우연이 말고도 흰 쥐들이 많습니다. 아연이와 우연이는 순종 흰 쥐입니다. 아직까지는 흰 쥐로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머시든 박사는 손에 잡히는 날이면 뭐든 어떤 동물이 될지 모릅니다. 어느 날입니다. 유리관 속으로 들어온 머시든 박사의 소나기에 아연이가 잡혔습니다. 난 이제 끝장이야. 아연아, 힘내. 고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 수 있다고 했잖아. 단짝인 우연이가 달래주었습니다. 아연이는 너무 놀라 얼굴빛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머시든 박사의 손 갈고리가 활짝 펼쳐졌습니다. 그와 동시에 아연이는 유리관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아이고, 엉덩이야. 아연이가 풀려나자 우연이가 더 기뻐했습니다. 바로 그때입니다. 머시든 박사의 손이 다시 유리관으로 내려왔고 그 갈고리에 그만 우연이가 걸려들고 말았습니다. 재수없게 이게 뭐야. 우연이는 우연히 걸려든 자신의 처지에 화가 났습니다. 내 대신 우연이가 걸린 꼴이 됐잖아. 아연이는 미안해. 어쩔 줄 몰랐습니다. 어렸을 때 머시든 박사는 개와 고양이를 무척 키우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집을 더럽힌다고 엄마가 싫어해 키울 수 없었습니다. 그 생각이 났던 것일까요? 머시든 박사는 우연이에게 개 뇌세포를 옮겨 심었습니다. 멍멍이 흰 쥐가 되고부터 우연이는 다른 쥐들과 어울리려 하지 않았습니다. 외톨이로 한쪽 구석에 앉아 멍하니 유리관 밖만 바라보았습니다. 유리관을 유심히 내려다보던 머시든 박사가 구시렁거렸습니다. 멍멍이 흰 쥐가 좀 심심해 보이는군. 그래, 고양이를 만들어보자. 개와 고양이가 어떻게 지내는지 관찰도 할 겸 말이야. 그 말을 듣자마자 아연이는 재빨리 머시든 박사의 소나기 속으로 돌진해 들어갔습니다. 머시든 박사는 아연이를 들어올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오래 살다 보니 별일이 다 있구먼. 아연이는 두려움으로 퍼렇게 질렸지만 마음만은 편했습니다. 이제야 우연이에게 진 빚을 갚게 되었어. 머시든 박사는 아연이에게 고양이 뇌세포를 이식했습니다. 고양이 흰 쥐는 유리관 속 흰 쥐들을 괴롭혔습니다. 심심하면 자고 있는 쥐들을 깨워 달리기 시합을 시켰습니다. 음식도 제가 실컷 양을 채운 다음 찌꺼기나 허락해 주었습니다. 유리관 속 분위기가 심상치 않군. 내가 잘못 생각한 거야. 쥐집에 고양이를 들여놓다니
실수를 해도 큰 실수를 했다니까. 그나저나 이 문제를 어떻게 풀지? 머시든 박사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맞아. 호랑이 뇌세포를 흰 쥐에게 이식하면 문제는 끝나. 그때는 고양이도 흰 쥐도 꼼짝 못할걸. 그럼 유리관은 예전처럼 잠잠해질 거야. 마침내 머시든 박사는 흰 쥐의 두개골에 호랑이 뇌세포를 이식하는 데도 성공했습니다. 저 뇌꼴스러운 눈빛 좀 봐. 섬뜩한 기분이 느껴져. 맞아. 옆에만 가도 털이 삐쭉삐쭉 선다니까. 앞으로 지혜가 호랑이처럼 무섭게 굴면 어떡하지?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어. 호랑이 뇌세포를 가졌다 해도 여전히 흰 쥐 가죽을 뒤집어 쓰고 있으니 진짜 호랑이는 아니잖아. 그렇다고 우리들과 같은 흰 쥐도 아니잖아. 그러니 마음을 놓을 수가 있어야지. 유리관 속 흰 쥐들은 막 호랑이 흰 쥐가 된 친구를 흘끗거리며 속삭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얼마 가지 않아 호랑이 흰 쥐는 본성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도 없이 흰 쥐들을 업어치고 매치고 잠시도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발길질을 하며 이리저리 쿵쾅쿵쾅 몰고 다니다 물어 팽개치곤 했습니다. 놀라 달아나고 무서워 우는 쥐들도 유리관은 조용할 날이 없었습니다. 호랑이 흰 쥐는 멍멍이 흰 쥐와 고양이 흰 쥐를 특히 더 미워했습니다. 이 몸이 호랑이 흰 쥐로 변하기 전만 해도 너희들이 우두머리 행세를 했지. 평범한 흰 쥐보다 조금 낫다고 잘난 척하는 게 정말 가소로웠어. 이제 너희가 당할 차례야. 알았어? 눈에 띌 때마다 멍멍이 흰 쥐와 고양이 흰 쥐에게 뺑뺑이를 시켰습니다. 끝도 없이 돌게 하는 벌을 세우고선 입이 찢어져라 웃어댔습니다. 멍멍이 흰 쥐와 고양이 흰 쥐는 정신이 아찔해지며 머리가 팽그르르 돌았습니다. 멍멍이 흰 쥐와 고양이 흰 쥐는 유리관을 탈출하기로 맘먹고 기회만 노렸습니다. 유리관 속 흰 쥐들은 호랑이 흰 쥐 등살에 기력을 잃고 시들부들해졌습니다. 어느 날 술에 잔뜩 취해 들어온 머시든 박사는 유리관을 열어젖혔습니다. 그리고는 호랑이 흰 쥐한테 삿대질을 하며 퍼부었습니다. 내가 애들이나 괴롭히라고 널 만든 줄 알아? 호랑이 뇌세포를 심어줬으면 동물의 왕답게 굴어야 할 것 아니야. 애들 하나도 못 튀어잡고 참 꼴 좋다 꼴 좋아. 유리관 속이 시끄러워 연구를 못하겠어. 아직도 갈 길이 먼 날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방해를 해. 바보 멍청이 같으니라고. 머시든 박사는 유리관과 실험실 문이 열린 줄도 모르고 멈췄습니다. 그 틈을 타 멍멍이 흰 쥐와 고양이 흰 쥐는 탈출했습니다. 다행히 잡히지 않았습니다. 난 멍멍이니까 이제부터 멍멍이로 살 거야. 난 지금부터 고양이로 살고 싶어. 멍멍이 흰 쥐와 고양이 흰 쥐는 한적한 농촌 마을에 닿았습니다. 이 집 저 집 기웃거리다 할아버지와 할머니 단둘이 살고 있는 외딴 집으로 기어들었습니다. 흰 쥐가 집에 나타나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래요? 그러게 말이야. 멍멍이 흰 쥐는 대문에 눈을 꽂아두고 늘 소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낯선 사람이 올 때마다 찍찍거렸습니다. 멍멍 짖는다고 짖었지만 사람들에게는 찍찍거리는 소리로 들릴 뿐이었습니다. 쥐가 개처럼 집을 다 지키고 별일이요. 영물이 들어온 거예요. 영물이. 고양이 흰 쥐는 곡식으로 가득 차있는 광에 들어갔습니다.
시커먼 집 쥐들은 고양이 흰 쥐의 하얀 모습에 반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도시에서는 염색이 유행한다더니 정말 그런가 봐. 눈처럼 하얀 게 정말 멋있다. 하지만 집 쥐들은 금방 실망하고 말았습니다. 쟤는 성질이 너무 고약해. 맞아. 하얗게 염색한 것만 빼면 우리와 똑같은데 어쩜 저렇게 고양이처럼 구는지 몰라. 집 쥐들은 하나 둘 광을 떠났습니다. 마침내 광에는 쥐 한 마리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고양이보다 훨씬 낫구먼. 그 많은 쥐들을 찍소리 없이 어떻게 다 내몰았나? 몰라. 정말 신통하다니까요.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흐뭇해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입니다. 멍멍이 흰 쥐와 고양이 흰 쥐는 대도루에 놓인 할머니 털실 한 짝씩 차지하고 누웠습니다. 아이 졸려. 고양이 흰 쥐는 따뜻한 햇볕에 취해 곧 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멍멍이 흰 쥐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잠자코 있자니 옛날 생각에 빠져들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멍멍이로 살고 있지만 예전에 난 흰 쥐였어. 분명 쥐였다고. 생각이 거기 미치자 갑자기 할머니 털실을 쏠고 싶었습니다. 생각이 거기 미치자 갑자기 할머니 털실을 쏠고 싶었습니다. 멍멍이 흰 쥐는 구멍이 숭숭 뚫릴 정도로 할머니 신발을 물어뜯고 씹었습니다. 그때입니다. 마루로 나온 할머니가 털신을 망가뜨리고 있는 멍멍이 흰 쥐를 보고 말았습니다. 너 이 녀석 지금 뭐하는 짓이야? 응? 고함 소리에 낮잠에 빠져있던 고양이 흰 쥐가 눈을 떴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할머니를 올려다보는 고양이 흰 쥐에게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저 망할 녀석이 내 신발을 못쓰게 만들었다. 집 잘 지킨다고 예뻐했더니 오늘 보니 아주 형편없는 녀석이야. 분이 풀리지 않는지 할머니는 씩씩거렸습니다. 넌 오늘부터 방에서 지내도록 해. 저 녀석은 땅바닥에서 뒹굴든 말든 상관할 것 없고. 고양이 흰 쥐는 그날부터 할머니 할아버지 귀여움을 독차지했습니다. 대신 멍멍이 흰 쥐는 천덕꾸러기가 되었습니다. 털신이 생각날 때마다 할머니는 눈을 흘겼습니다. 할머니에게 미움을 받을수록 멍멍이 흰 쥐는 고양이 흰 쥐가 미웠습니다. 따뜻한 방에서 편안히 사는 고양이 흰 쥐에게 질투가 났습니다. 할머니에게부터 알랑방귀나 끼는 내 꼴이 지금 어떤 줄 알아? 괜히 트집이야. 그러니까 애초에 눈에 날 짓을 하지 말았어야지. 신발을 왜 쏘라? 고양이 흰 쥐와 멍멍이 흰 쥐는 까딱하면 엉겨부터 싸웠습니다. 둘을 떼놓고도 할머니는 늘 고양이 흰 쥐 편만 들었습니다. 그날도 멍멍이 흰 쥐와 고양이 흰 쥐는 찍찍거리며 싸웠습니다. 밖에 소란스럽게 되자 할머니가 방문을 획 열어젖혔습니다. 네가 뭘 잘했다고 착한 애를 또 괴롭히냐? 응? 하나밖에 없는 털신을 못씻게 망쳐놓고선. 토방에 내려선 할머니는 멍멍이 흰 쥐를 걷어차기까지 했습니다. 훌쩍거리던 멍멍이 흰 쥐 눈이 갑자기 파래졌습니다. 멍멍이 흰 쥐는 반짝반짝 빛나는 파란 눈으로 할머니를 쏘아보았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영감 어딨어요? 큰일 났어요. 제가 미쳐버렸나 봐요. 두려움 나머지 할머니는 슬금슬금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겨우 방으로 들어가서는 문고리를 걸었습니다. 파란 눈을 치뜨고 고양이 흰 쥐를 노려보던 멍멍이 흰 쥐가
방향을 획 틀어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멍하니 서있던 고양이 흰쥐가 뒤늦게 멍멍이 흰쥐를 쫓아가며 말했습니다. 우연아, 내가 잘못했어. 이쁨 받는데 급급해 내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어. 내가 잘못했다고. 시험실에 있을 때를 생각해봐. 우린 오랜 친구잖아. 앙숙인 개와 고양이가 아니었다고. 우연아, 내 말 좀 들어봐. 멍멍이 흰 쥐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고양이 흰 쥐는 온 들판을 헤매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멍멍이 흰 쥐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뒤늦게 후회하고 가슴을 쳤습니다. 집을 나간 녀석들이 어떻게 됐을까? 죽었는지 살았는지 원. 내가 참았어야 하는데 안 좋은 일이라도 생기면 어떡하죠? 보통 녀석들이 아니었잖아요. 머시든 박사는 요즘도 뇌세포 이식수술에 열중입니다. 멍멍이 흰 쥐가 미쳐 집을 나가고 고양이 흰 쥐가 정처 없이 들판을 떠도는데도 실험에만 골몰합니다. 그들에게는 관심조차 없습니다. 이번엔 흰 쥐한테 사람 뇌세포를 심어야겠어. 아니야, 그 정도는 너무 시시해. 이왕 심는 거 침팬지한테 사람 뇌세포를 이식하는 거야. 미친 사람처럼 쉬지 않고 혼잣말을 늘어놓습니다. 사람 뇌세포를 가진 침팬지라. 그 결과가 잠옷 흥미로운데. 그런데 녀석을 침팬지로 봐야 하는 거야? 아님 사람으로 봐야 하는 거야? 너무 재밌다. 하하하하. 이모의 복숭아. 마당 흙이 바싹바싹 타는 여름날입니다. 밖에 나가노는 것은 엄두도 못 낼 오후입니다. 더위에 끝끝내 지지 않고 살진 푸르름을 뽐내며 서 있는 사철나무가 대견하기만 합니다. 사철나무는 지난 겨울 무릎을 넘는 눈 속에서도 그 모습 그대로 푸르고 당당했습니다. 그래서 네 계절을 몽땅 다 사는 사철나무라는 빛나는 이름을 얻었는지 모릅니다. 영미는 토방으로 다리를 달랑달랑 내려뜨리고 마루에 앉았습니다. 장마철 도랑물에 담가진 발이라 생각하고 물살을 힘차게 헤쳐갑니다. 퐁당퐁당 돌을 던지자. 누나 몰래 돌을 던지자. 냇물아 퍼져라. 멀리 멀리 퍼져라. 노래를 곁들이니 다리에 힘이 모아지며 더욱 신이 납니다. 힘찬 노래와 율동이 물살에 실려 하늘까지 퍼져갑니다. 기운을 잃고 졸고 있던 하늘은 엎어놓은 바다 양동이가 됩니다. 금방이라도 파란 물이 쏟아져 내릴 것만 같습니다. 간간히 섞여있는 구름은 휘젓는 발이 만들어내는 물거품이 되어 여행을 시작합니다. 구름의 단짝 친구 바람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따라 나섭니다. 이내 시원해집니다. 이제 더위 같은 건 안중에도 없습니다. 마루민 누렁이가 토방으로 내려뜨려져 있는 영미발을 핥습니다. 이로써 영미의 여행은 끝이 나고 맙니다. 다시 무덥고 지루한 오후, 마루에 앉아있는 영미가 됩니다. 영미가 짜증이 나 있는 줄도 모르고 누렁이는 발을 핥으며 애정을 표시합니다. 영미는 단꿈을 깨버린 누렁이를 떨어내버립니다. 비키라고 발길질을 하는데도 누렁이는 계속 꼬리를 흔들어댑니다. 눈치도 없이 누렁이는 지금 영미가 장난을 치고 있다고 생각하나 봅니다. 그만두라니까. 소리치자 누렁이는 주춤주춤 물러서며 눈을 꿈벅거립니다.
엄마 아빠한테 혼날 때의 나랑 똑같네. 영미는 누렁이가 가엾게 여겨집니다. 바로 그때입니다. 우거진 탱자나무 울타리 사이로 누군가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영미는 발에 신발을 겨우 꿰고 대문 밖으로 뛰쳐나갑니다. 학연못에 사는 큰 이모입니다. 나이가 지긋하고 늘 자유로운 웃음을 짓고 있어 외할머니처럼 느껴지는 큰 이모입니다. 외할머니를 한 번도 본 기억은 없지만 외할머니가 살아계신다면 지금 큰 이모의 모습을 하고 있을 거라고 믿고 있는 영미입니다. 이모의 머리에는 자루가 얹어져 있고 한쪽 손에는 아래로 축 처진 보따리가 들려 있습니다. 이모는 학연못에서 삼리 익산을 거쳐 배산에 있는 우리 집까지 버스를 3번이나 갈아타고 오셨겠구나. 머리에 자루까지 이고서. 토방에 오른 이모는 먼저 손에 든 보따리를 마루 한쪽에 조심조심 내려놓습니다. 저게 뭐지? 깨지는 거라도 들었나? 물으려다 말고 영미는 마루에 후다닥 올라섭니다. 이모 머리 위에 있는 자루를 내려놓는 것부터 도와드려야 했거든요. 되게 무거운데 이게 뭐예요? 쌀. 영미는 이상해서 물었습니다. 이모, 우리도 농사 짓는데 왜 쌀을 가져왔어요? 광에 쌀 이만큼 있는데. 영미는 양팔을 활짝 펼치며 말했습니다. 이건 그 쌀하고는 좀 다른 찹쌀이란다. 떡해 먹는 쌀, 너희 찹쌀 농사 안 짓는 것 같아서 좀 가져와 봤어. 그러나 영우는 쌀에는 관심조차 없습니다. 이모가 좀 아까 조심조심 내려놓은 보따리에만 눈이 가 있습니다. 우리 강아지들 이것 좀 줄까? 이모는 꽃잎파리처럼 홀 맺혀진 보따리끈을 살살 풀어 헤칩니다. 와, 복숭아구나. 영미와 영호는 이모가 씻어온 물이 뚝뚝 떨어지는 복숭아를 하나씩 받아듭니다. 어쩌다 시장에 채소를 내다 팔고 들어오는 엄마가 사오는 복숭아는 조그맣고 단단했습니다. 겨울철 아이들의 튼 볼처럼 색도 밝았습니다. 그런데 이모가 사온 복숭아는 그것들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크기도 크지만 통조림속에 든 복숭아처럼 몰랑몰랑하고 먹기 좋게 껍질까지 슬슬 벗겨집니다. 영미와 영호는 한 입 한 입 베먹을 때마다 파이고 없어지는 동굴, 어귀, 산비탈을 안타깝게 쳐다봅니다. 푸근한 엄마 품에 안겨 젖을 먹는 어린애처럼 복숭아를 천천히, 아주 천천히 시간을 느려가며 빨아먹습니다. 하지만 어느새 그 큰 복숭아도 판이 나고 맙니다. 그런데 그 복숭아는 마지막도 아름답습니다. 엄마가 사오는 복숭아는 씨앗 근처는 씌어 먹을 엄두를 못 냈습니다. 꼭 먹으려고 안달을 해도 탱탱한 살점이 씨앗에 들러붙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모가 사오신 복숭아는 씨앗 근처가 전혀 시지 않습니다. 영미와 영호는 거의 다 먹은 씨앗을 입에 넣고 오물오물합니다. 그러자 살점 하나 남기지 않고 깨끗하게 청소되어 나옵니다. 호두알같이 정교하게 조각된 깨끗하고 탐스런 씨앗을 다 먹었다고 버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함부로 버렸다간 큰 죄를 지을 것만 같습니다. 옆에 있던 영호도 영미와 같은 마음인지 말합니다. 누나, 이 복숭아씨 심을까? 좋은 거니까 심으면 내년에 복숭아 열릴 거 아냐? 그래, 그런데 어디에다 심지?
뒷모퉁이 아무데나 밤나무 밑은 어때? 영호야, 이거 앵두나무 밑에 심자. 그게 좋을 것 같아. 저번 날 밤나무 밑에서 딸기 따먹다 꽃뱀 봤거든. 그래, 그건 누나 맘대로 해. 아무튼 난 복숭아만 열리면 되니까. 영미와 영호는 호미를 주워들고 앵두나무 밑으로 갑니다. 연모퉁이에 쌓아놓은 목재더미 속에서 놀던 쥐가 놀라 달아납니다. 그 뒤를 족제비가 바로 따라붙습니다. 다른 때 같으면 그들에게 정신을 다 빼앗길 영미와 영호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관심조차 없습니다. 흙을 파냅니다. 복숭아 씨를 넣고 그냥 흙을 덮으려니 서운합니다. 뭔가 노력과 정성이 부족한 것만 같습니다. 영호야, 얼른 부엌에 가서 아궁이채 한 줌 쥐어와. 농촌아이 영미는 영호와 늘 보아온 엄마 아빠 흉내를 냅니다. 걸음까지 줬으니 잘 자라겠지. 안심하며 흙을 다복하게 쌓아줍니다. 그 위를 손바닥을 쫙 펴 도닥도닥 토닥여줍니다. 근데 씨앗이 물도 먹고 싶을 것 같아. 맞아, 물도 줘야 해. 영미와 영호는 너무 많지 않을까 조심하며 촉촉하게 적셔줍니다. 앵두나무에 앵두 하나 남지 않은 가을이 되었는데도 앵두나무 밑에선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참다 못한 영미가 영호 몰래 살짝 파봅니다. 그런데 웬걸, 호두알처럼 탐스럽던 복숭아씨는 재 속에서 푹 썩어 있습니다. 썩은 다음에 새싹이 나올지도 몰라. 영미는 다시 흙을 덮어주고 힘없이 모퉁이를 돌아 나옵니다. 영호에게는 절대 비밀입니다. 복숭아 맛이 그리워질 때마다 늘 웃는 얼굴인 큰 이모가 보고 싶을 때마다 영호는 입맛을 다시며 되새기곤 합니다. 누나, 큰 이모가 그때 사온 복숭아 참 맛있었지. 응. 그래. 근데 복숭아는 언제 열려? 좀 더 기다려보자. 난 이 세상에서 큰 이모가 제일 좋더라. 보고 싶은데 큰 이모 왜 안 와? 기다리면 큰 이모도 오실 거야. 영호야, 그만 자자. 벌써 잠이 들었는지 영호 얼굴에 웃음꽃이 피어납니다. 아무래도 복숭아가 주렁주렁 매달린 꿈을 꾸나 봅니다. 영호를 바라보는 영미 얼굴에도 미소가 번져갑니다. 삐딱이와 호박이. 야트막한 동산 기슭에 개울 하나가 있었습니다. 개울 속에는 개구리 한 마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개구리는 골짜기에서 흘러내리는 작은 물줄기에 알을 낳아놓고 기다렸습니다. 알들이 무사히 깨어나야 할 텐데 어느 따스한 봄날 드디어 알에서 많은 올챙이들이 깨어났습니다. 올챙이들은 하루가 다르게 자라났습니다. 뒷다리가 나오고 앞다리가 나왔습니다. 꼬리가 점점 짧아져 개구리가 되었습니다. 다 자란 개구리들은 넓은 세상을 향해 폴짝폴짝 개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형과 누나들이 다 떠난 뒤까지도 올챙이로 남아있는 녀석이 있었습니다. 그 녀석은 태어날 때부터 뭐든지 자기 맘대로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두들 삐딱이라고 불렀습니다. 엄마 개구리는 삐딱이 때문에 여간 걱정이 아니었습니다. 어서 자라, 너도 개구리가 되어야지. 왜 모든 올챙이는 개구리가 되어야죠? 난 다르게 살 거예요. 남과 똑같은 건 정말 싫다고요. 산을 빨갛게 물들이던 단풍도 지고 살얼음이 얼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때까지도 삐딱이 때문에 겨울잠에 들지 못한 엄마 개구리가 말했습니다. 삐딱아, 엄마는 몸이 얼어붙어 더 견딜 수가 없구나. 겨울잠을 자러 가야 할까봐. 근데 널 겨울에 혼자 두고 가자니 마음이 안 놓이는구나. 걱정하지 말아요. 난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니까요. 엄마 개구리는 멀리 가지 못하고 개울 언저리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삐딱이가 걱정되어 땅 깊숙이 파고들지도 못했습니다. 겨우 살갗만 가리는 정도로 흙을 뒤집어 쓰고 눈을 감았습니다. 산천이 꽁꽁 얼어붙은 겨울이 되었습니다. 삐딱이는 얼음장 밑에서 살랑살랑 헤엄을 치며 놀았습니다. 지금이 어느 땐데 올챙이야, 별중 맞기는. 그러게 말이야, 다른 올챙이들은 벌써 개구리가 되어 겨울잠을 자러 갔는데 저게 무슨 꼴이냐고. 평생을 올챙이로 살려나 보지 뭐. 그러니까 삐딱이지. 개울가 마른 풀들은 사각사각 속삭였습니다. 누가 뭐래도 삐딱이는 천하태평이었습니다. 겨울이 다가도록 물고기처럼 아가미만 뻐끔거렸습니다. 자리에 들어서도 엄마 개구리는 제대로 겨울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삐딱이 걱정에 자다 깨다 하였습니다. 잠깐 잠이 들어도 악몽에 시달리곤 하였습니다. 춥다고? 이리 와, 엄마가 안아줄게. 어떻게 엄마한테 가요? 갈 수도 없을 뿐더러 간다고 해도 난 그 즉시 죽어요. 난 흙에선 살 수 없는 올챙이니까요. 삐딱아, 그럼 어떡하면 좋니? 엄마 개구리는 울다 깨어나곤 하였습니다. 한 걸음씩 겨울이 물러가고 있던 때입니다. 엄마 개구리는 아직 추위가 다 가시지 않았는데도 겨울잠 자리를 털고 개울에 나왔습니다. 삐딱이 때문에 겨울잠을 제대로 못 잔 엄마 개구리는 검게 변해 있었습니다. 추위와 걱정으로 살갗이 타고 속이 다 검은 개구리가 되었습니다. 삐딱아, 엄마다. 정말 무사했구나. 그럼 무서워하지 않고요. 오랜만에 만난 엄마인데도 삐딱이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어떻게 대하든 엄마 개구리는 삐딱이가 살아있는 게 얼마나 기쁘고 대견한지 몰랐습니다. 다시 찾아온 따스한 봄날입니다. 개위 우쪽 언덕배기에 호박씨 하나가 싹을 틔웠습니다. 검은 개구리는 언덕에 올랐습니다. 그 추운 겨울을 다 견디고 이렇게 싹을 틔우다니 정말 보기 좋다. 그래, 그동안 고생이 얼마나 많았니? 고마워요. 그런데 얼굴색이 안 좋아 보이네요. 혹시 어디가 아프신 건 아닌지. 지난 겨울에 겨울잠을 제대로 못 자서 좀. 그러면서도 검은 개구리는 어린 싹을 어루만지며 축하해 주었습니다. 저렇게 아슬아슬한 언덕배기에서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나중에 호박이 열려도 언덕 아래로 흘러내려가겠는데. 소나무의 솔잎들은 마음을 놓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호박이는 아슬아슬한 언덕배기에서도 잘 자랐습니다. 흙이 주는 것이면 뭐든 가리지 않고 달게 먹었습니다. 아침이면 털이 복슬복슬한 덩굴파를 쭉쭉 뻗으며 운동도 열심히 했습니다. 검은 개구리는 호박이 얘기를 자주 했습니다. 삐딱아, 저기 언덕 위에 호박이 있지? 엄마, 또 걔한테 갔다 왔어요? 응, 늘 푸릇푸릇 생기가 돌고 열심히 사는 게 보기 좋아서. 이 다음에 개구리 되면 너도 엄마랑 같이 놀러 가자. 아주 좋은 애거든.
엄마는 또 그 지긋지긋한 개구리 타령이에요? 그리고 왜 내가 걔한테 놀러 가야 되죠? 올해엔 너도 개구리가 되어야 할 것 아니니. 그리고 열심히 사는 호박이하고 친구하면 나쁠 게 없잖아. 그만둬요. 난 그딴 애하고 친구 안 해요. 엄마는 어쩜 그렇게 내가 싫어하는 말만 하는 거죠? 걔가 그렇게 마음에 들면 아예 걔를 엄마 아이로 삼지 그러세요? 엄마 속을 들쑤셔 놓고도 삐딱이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촐랑거리며 수영을 했습니다. 넋이 나간 채 개울가에 앉아있던 엄마 개구리는 그날도 언덕에 올랐습니다. 넌 여전히 열심히구나. 아주머니 그러다 큰 병 나실 것 같아요. 아니야, 좀 기운이 없어서 그럴 뿐이야. 눈이 침침하고 몸이 자꾸 깔아지네. 그래도 널 보니 기운이 생긴다. 엄마 개구리는 언덕 위에서 개울을 내려다 봅니다. 아이고, 가봐야지 또. 벌써 가시게요? 검은 개구리는 호박이 집에 오래 머무를 수 없었습니다. 삐딱이 걱정에 서둘러 돌아와야 했습니다. 1월에 돌아와서 101쪽. 검은 개구리는 호박이 집에 오래 머무를 수 없었습니다. 삐딱이 걱정에 서둘러 돌아와야 했습니다. 개울에 돌아와 보니 양옆 뱃살이 노란 개구리 한 마리가 주변을 뚫레뚫레 살피고 있었습니다. 개울이 참 좋은데 저도 여기 같이 살면 안 될까요? 그럼 서로 의지도 되고 좋지요. 겨울잠을 푹 자고 나온 노란 개구리는 개울에 알을 낳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노란 개구리 알들은 올챙이가 되었습니다. 검은 개구리는 누구보다도 올챙이들을 반겼습니다. 우리 삐딱이에게 올챙이 친구가 생기다니 정말 잘된 일이야. 다른 올챙이들과 어울리게 되면 삐딱이도 생각이 바뀔지 모른다고. 올해엔 제발 우리 삐딱이도 개구리가 되어야 할 텐데. 그런데 개구리 알이 올챙이가 되면서부터 개울은 조용한 날이 없었습니다. 삐딱이가 새로 태어난 올챙이들과 싸움질을 했거든요. 같은 올챙이지만 난 니들과 달라. 난 니들보다 1년을 더 살았으니까. 올챙이에게 1년이 얼마나 긴 시간인 줄 아니? 잘 모르겠는데? 그럼 그렇지. 갓 깨어난 너희들이 뭘 알겠니? 그러니까 내 말대로 당연히 오래 산 나한테 어른 대접을 해줘야지. 개구리라면 또 모를까? 너도 우리와 같은 올챙이잖아. 그런데 왜 우리가 어른 대접을 해주니? 아기 개구리들이 매일같이 투닥거리고 싸우자 엄마 개구리들 사이도 서먹해졌습니다. 속상하고 마음이 울적할 때마다 검은 개구리는 호박이한테 갔습니다. 호박이는 잎으로 검은 개구리의 눈물을 닦아주며 위로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약한 호박이는 제 예쁜 꽃이 노란 꽃술에 범벅이 되도록 함께 울 때가 더 많았습니다. 호박이한테 하소연을 하면 검은 개구리는 마음이 좀 풀렸습니다. 하지만 개울에 돌아오면 늘 똑같았습니다. 우리보다 한 해를 더 살았다면서 왜 지금까지 올챙이지? 난 남들과 다르게 살고 싶었어. 이 세상 모든 올챙이가 개구리가 된다는 게 싫었거든. 알을 깬 후 15일이 지나면 뒷다리가, 25일이 지나면 앞다리가 나오고 45일이 지나면 꼬리가 짧아져 개구리가 되어야 한다는 게 싫었다고. 왜들 다 똑같이 살아야 하지?
도대체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올챙이들은 와글거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우리 올챙이는 가만히 있어도 개구리가 되는 건데 어떻게 지금까지 올챙이로 남아있을 수가 있지? 올챙이들은 삐딱이한테 따지고 들었습니다. 비법을 알려주지. 난 개구리가 되지 않기 위해 엄청 노력을 했어. 자꾸 밖으로 뻗어나가려는 뒷다리 앞다리를 뱃속에 가둬두느라 죽을 힘을 다했다고. 몸 속으로 파고드는 꼬리를 못 들어오게 밀면서 말이야. 그래서 한겨울에도 올챙이로 남아있을 수 있었던 거야. 믿어지지가 않아. 혹시 개구리로 변신을 못해서 그런 거 아니야? 뭐라고? 날 지금 거짓말쟁이 취급하는 거야? 한번 볼래? 삐딱이 녀석은 얼굴이 빨개질 정도로 힘을 주었습니다. 그러자 변신 로봇의 버튼을 누른 것처럼 녀석의 몸통에서 뒷발이 찍찍 뻗어나왔습니다. 이어 풍선을 불 때처럼 앞발이 쭉쭉 뻗어나왔습니다. 점점 꼬리가 쪼그라들더니 개구리가 되었습니다. 작년에 개구리가 되기 싫다며 한 해를 올챙이로 보낸 녀석이 올해엔 다른 올챙이보다 먼저 개구리가 된 것입니다. 개구리가 되다니 정말 잘된 일이야. 삐딱이 때문에 늘 근심에 쌓여있던 검은 개구리는 오랜만에 활짝 웃었습니다. 하지만 홧김에 개구리가 된 녀석은 성질이 더욱 고약해졌습니다. 엄마 말을 안 듣고 뱀이 살고 있는 덤불가를 기웃거리곤 하였습니다. 개구리도 되고 했으니 엄마랑 언덕 위 호박이한테 놀러가자. 응? 얼마나 무성하게 자랐는지 몰라. 열매까지 맺었다니까. 엄마나 가세요. 난 걔한테 관심 없다니까요. 삐딱이가 말을 안 들을수록 검은 개구리는 몸이 약해져 갔습니다. 큰 비가 내린 여름날이었습니다. 골짜기에서는 쉬지 않고 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개울 언저리에서 삐딱이를 기다리던 검은 개구리는 콸콸 흘러넘치는 물살에 떠내려가고 말았습니다. 검은 개구리가 떠나간 뒤로 호박이는 개울을 내려다보는 시간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입니다. 삐딱이가 언덕을 올랐습니다. 네가 호박이야? 응, 와줘서 고마워. 걷지도 못하고 흙에 박혀있는 널 우리 엄마가 그렇게 칭찬한 거였구나. 미안해. 하지만 난 이 위에서 늘 널 보고 있었어. 왜? 친구가 되고 싶어서. 나하고 친구를 하겠다고? 걷지도 못하고 땅이나 기는 주제에? 하하하, 우습다 우스워. 삐딱이는 가소롭다며 떠나갔습니다. 그래도 호박이는 삐딱이가 싫지 않았습니다. 잠깐 일을 쉴 때마다 개울을 내려다보는 게 호박이의 습관이 되었습니다. 엄마를 잃은 삐딱이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외로워서 그런지 다른 개구리들과 제법 어울려 다녔습니다. 삐딱이에게 친구가 생기다니 참 잘된 일이야. 호박이는 언덕 아래를 내려다보며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입니다. 삐딱이가 친구들과 함께 언덕에 올라왔습니다. 호박이는 하루가 다르게 튼실해지는 열매를 손질하다 말고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와주었구나. 내내 기다렸어.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놀 데가 없어서 왔을 뿐이야. 삐딱이와 삐딱이 친구들은 막무가내로 굴었습니다. 호박잎에 펄쩍 뛰어올라 발을 쾅쾅 굴러댔습니다. 하지만 호박이는 아무렇지 않은 듯 참아냈습니다. 화를 내거나 힘들다고 짜증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입 아래 대롱에 힘을 모아 힘껏 받쳐주었습니다.
잠깐이나마 삐딱이와 삐딱이 친구들에게 즐거운 놀이터가 돼주려는 거지요. 그 후에도 가끔 삐딱이는 친구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호박이한테 인사도 없이 쿵쿵쾅쾅 발을 구르다 내려갔습니다. 삐딱이와 삐딱이 친구들이 한바탕 소란을 피우고 간 날이면 호박이는 온몸이 멍투성이가 되었습니다. 밤이 되어도 쑤시고 결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해가 쨍쨍하던 여름날이었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소나기를 퍼부었습니다. 삐딱이와 삐딱이 친구들은 호박잎 아래대롱을 뚝뚝 끊었습니다. 우산으로 제격인데, 맞아. 호박잎이 이렇게 멋있는 우산이 될 줄은 몰랐어. 삐딱이와 삐딱이 친구들은 끊긴 대롱 끝에서 뚝뚝 듣는 물이 호박이의 눈물이란 걸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색다른 우산이 재밌어라 장난을 치며 깔깔거리며 사라져갔습니다. 어느새 산천 초목이 확 뒤바뀌는 가을이 되었습니다. 호박이의 초록 열매도 크고 누런 호박이 되어 있었습니다. 삐딱이는 겨울 잠 자러 가자고 손을 잡아 끄는 친구들을 뿌리쳤습니다. 난 평범하게 살긴 싫어. 겨울잠을 안 잘 거야. 개구리가 겨울잠을 자지 않는 게 말이 되냐? 개구리가 된 것도 내가 원하던 바가 아니었어. 애들이 놀려 홧김에 된 것뿐이라고. 하지만 이번엔 달라. 난 절대 남들과 똑같이 살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겨울잠을 잘 수 없다고. 그렇다면 할 수 없지 뭐. 우리라도 자러 들어가는 수밖에. 어울려 다니던 개구리들이 겨울잠에 든 뒤에도 삐딱이는 어슬렁거리며 돌아다녔습니다. 저러다 뱀 눈에 띄기라도 하면 어떡하지? 겨울잠에 들기 직전의 뱀들은 더욱 사나워지는 법인데. 호박이는 속이 탔습니다. 겨울이 되었습니다. 눈이 펑펑 쏟아졌습니다. 아무리 제멋대로인 개구리라 해도 흰 눈 속에선 살 수 없었습니다. 개구리한테는 독품은 코보라보다 더 무서운 게 흰 눈이니까요. 삐딱이는 그제야 오들오들 떨며 겨울잠 자리를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이미 때가 늦어 있었습니다. 산천이 얼어붙어 그 어디에도 기어들 틈새가 없었습니다. 난 이대로 얼어 죽고 말 거야. 얼음 개구리가 되고 말 거라고. 울다 지친 삐딱이가 고개를 들었을 때입니다. 우연히 눈길이 언덕배기에 가 닿았습니다. 아, 참, 호박이가 있었지? 녀석은 자꾸 오그라붙는 다리로 언덕을 기어 올랐습니다. 그런데 예전의 호박이가 아니었습니다. 푸른 잎과 덩굴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말라버리고 그스라져 뼈다귀만 남은 앙상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늙은 호박만은 우람했습니다. 호박아, 나 왔어. 얼어붙는 턱을 겨우 움직여 불러보았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늙은 호박만 남겨두고 호박이가 어디 갔지? 엄마처럼 호박이도 죽었나? 혼자 남았다는 생각에 녀석은 더 슬피 울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울지마. 난 죽지 않았어. 깜짝 놀란 삐딱이는 둘레둘레 주위를 살폈습니다. 그럼 어디 있는 거야? 여기 늙은 호박 속에. 늙은 호박 속에? 응, 씨 안에 내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야. 개구리들이 겨울잠을 자는 것처럼 난 여기 있어야 내년에 또 쌀을 틔울 수 있거든. 그랬구나. 말을 하면서도 삐딱이는 턱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러고 있지 말고 내 몸이 더 얼기 전에 이 호박 밑으로 들어가. 삐딱이는 둥그런 호박과 땅 사이 빈틈으로
비집고 들어갔습니다. 늙은 호박에게 살포시 등을 기대자 온몸이 좀 풀리는 것도 같았습니다. 아유, 졸려. 삐딱이는 스르르 잠으로 미끄러져 들어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또다시 호박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고 잠이 들면 얼어 죽어. 내 아래 흙을 파봐. 거기에 겨울잠 자리를 틀라고. 삐딱이는 흙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데와 달리 얼지 않아 잘 파였습니다. 삐딱이는 다 만들어진 잠자리에 들어가 눈을 감았습니다. 내년에는 미리미리 겨울잠에 들 준비를 해야겠어. 아이 졸려. 잠이 쏟아지네 쏟아져. 마지막으로 부시렁거리는 소리가 있더니 늙은 호박 밑은 조용해졌습니다. 흰 눈이 펑펑 쏟아져도 저 자리는 끄떡없겠어. 그럼 저렇게 크고 튼튼한 호박 지붕이 떡 버티고 있는데. 맘 졸이며 내내 삐딱이를 지켜보던 마른 풀떼와 솔잎들은 눈을 맞추고 활짝 웃었습니다.